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사실상 하나의 분쟁지 K로 합치는 흥미로운 전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한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처럼 동시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결과들을 더욱 연결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전선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추가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란 간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방위계약 관계를 맺었고 러시아는 이란에 살상무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왜 이런 관계들이 더 일찍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란 전쟁의 현 상황이 우리 같은 잘 모르는 키보드 전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젤렌스키가 리야드에 깜짝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왕세자가 뭘 사고 싶어 하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샤헤드, 드론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2023년 3월이 아니라 2026년 3월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 전쟁에서 드론 방어가 부족하다는 논의의 대부분은 미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화살이 아니라 궁수를 써라 이론을 논의했으니 오늘 다시 설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름이 이 이론의 내용을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직접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국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상황의 정치적 현실과 현실적인 여건 모두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리야드는 전쟁이 시작되기를 주장했고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분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저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작전을 조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요구는 그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지상에서 샤헤드를 격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층 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샤헤드가 들어올 때마다 수를 줄여가며 격추할 수 있도록 요격 부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군인들이 그 지역에 무기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곳에선 사우디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몇 년 전 그런 방어 시스템을 구매해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샤헤드 위협은 새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년도 더 전에 검증됐고 저렴한 대응책을 구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싫어하고 이란은 러시아를 위해 샤헤드를 생산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를 완성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게다가 재정 상황도 그 관계에 딱 맞아 보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여러 미국 대통령들이 유럽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비 지출을 불평한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예산은 막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 총생산 재를 군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헤이그 서약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거의 50%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GDP 대비 군사 지출 비율에서 세계 내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31%, 이스라엘 8.8%, 알제리 8.0%에 이어 그 아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현재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지상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절실하게 투자가 필요합니다. 리야드가 우크라이나에 신용공여를 제공해서 요격 체계를 시험해보고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제작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장들이 자국용 요격기 생산으로 너무 바쁘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양쪽 모두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서방연합의 일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투자 시 관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나토가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과 같은 종류의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월 28일에 매우 위태로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줄타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샤헤드 공격은 가상의 일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의 해법을 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꼭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더 큰 방위 생태계에 남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에서의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9개월 후 다시 불길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망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에 들어오는 어떤 투자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들과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마무리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미루기로 한 결정에서 오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국제관계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을 바꾼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불분명했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러시아가 이란에 직접적인 살상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전개가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세부 사항에는 흥미로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원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장 분명한 효과는 수혜국의 전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효과는 군사적 승리나 협상을 통한 합의로 전투를 중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역량과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선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크렘린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쟁 중인 세계의 특징은 서방연합이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반면 반대연합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공통의 수단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정책 목표, 특히 동유럽에서 더 많은 영토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동이나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매우 신경 씁니다. 서방연합이 약해지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중국이 그냥 지켜보며 상황을 즐겨온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의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중국이 결국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반면에 서방연합은 함께 침몰하거나 함께 살아남는 운명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의미는 크렘린이 이란에서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미국의 비축물자를 소모시키고 있으며 이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특수 군수물자를 보내기 위해 국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펄 이니셔티브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고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행정부가 해외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사실 그것은 현재 행정부든 미래의 행정부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한 정치적 분열은 국제 무대까지 확장되어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가를 급등시키고 있어 크렘린궁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제적 생명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될 때로 되돌아가 보면 불과 4주 전이죠.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르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스크바는 이란과 정부 및 표적 지정 지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이란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진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구축 후 정보 공유에 드는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트럼프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보 지원을 계속 제공해온 이유입니다. 따라서 크렘린이 이 전쟁에서 이란이 성과를 내는 데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 한 이란은 그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오면 이제 러시아가 의미 있는 절충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은 약품, 대단한 건 아니고 식량, 기타 등등 그리고 드론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머지않아 러시아 무기가 미군을 죽일 것이고 아마 아랍연합군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올 거야.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꽤 만족하고 있어. 이란이 여전히 러시아 공장에서 최종 생산되는 샤헤드 드론의 일부 부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테헤란은 이를 이용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는 이미 그 가능성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고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자. 또한 드론 선적이 상당한 규모라고 가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소식통들은 그 선적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할게. 분명히 이것은 러시아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멈춰있지 않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영토 교환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스타링크 중단을 이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다른 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오랜 문제점을 이용하고 있어. 요점은 지금은 뭔가 중요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드론을 그냥 넘겨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러시아가 이란의 발사 빈도가 좋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곧 전쟁의 군사적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수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점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어. 이란 입장에선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해. 하지만 모스크바가 같은 평가를 내렸다면 왜 러시아가 기증받은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이란의 불안정이 러시아가 이전을 할지 여부를 좌우한다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중요한 지표는 투자에 대한 한계 수익이야. 그리고 맞아. 이란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큰 한계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모스크바가 이란의 상황이 이미 괜찮다고 판단하면서도 약간의 지원만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계산할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가 여전히 전쟁 지속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즉, 이란이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운영하는 쪽이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할 거야. 이전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양국 관계의 긴장감이 더 잘 드러나. 방공 시스템. 분명히 이란에게는 그게 최우선 순위여야 해. 하지만 모스크바는 그런 장비를 제공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야기의 일부는 러시아의 필요 때문이다. 우리는 방금 지난 영상에서 발트해의 2개 석유 터미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을 살펴봤다. 러시아는 그 시설들과 다른 시설들이 영구적으로 가동 중지되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이란으로 보내지는 모든 S-400은 러시아 본토를 지키지 못하는 S-400이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은 이런 무기 투자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방이 침공 초기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중장비 지원을 주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러시아가 키이우를 쉽게 점령할까 두려웠던 거죠.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방공망이 이란 전쟁 첫날처럼 미국의 표적 연습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S-400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실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러시아 군인들을 이란에 보내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이란 군인들에게 실전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러시아 군인들이 미국 조종사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 조종사들이 방공망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긴장 고조의 위험을 초래하고 전쟁에서 제3자로 남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일반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짜 세계대전처럼 보이는 상황을 피하려 노력 중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러시아 병사의 목숨을 헛되이 쓰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렘린이 그 생명들을 본질적으로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크렘린은 그 자원을 돈바스의 우선순위에 더 쓰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 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서방연합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이 말을 했다면 제 모든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르는 문장이네요. 러시아는 이란에 살상용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의 군사 상황에 대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방은 이것이 곧 끝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곧 끝납니다. 이제 연속 29일째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저에게 23시간 45분의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